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90화 원망추조입니다. 동산원, 우거질망, 뽑을추, 가지조가 되겠습니다. 원망은 동산수풀을 말하며 추조는 가지에서 뽑아낸다는 뜻이니 새싹이 돋아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동산수풀, 가지에서 새싹이 돋는구나가 되겠습니다. 이는 은둔하는 군자의 한적한 봄날 풍경을 그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보통 망원이라고 하면은 우거진 동산으로 해석되는데요. 원망이라 했으니 동산수풀이 되겠습니다. 추조는 가지에서 뽑아내는 걸 말하니 바로 돋아나는 새싹을 의미합니다. 이 원망추조를 이렇게 풀이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이 매기의 축 한 소절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말 있죠. 동산수풀은 우거지고 장미화만 피어 만발하였다. 즉 이걸 원망무 장화계라 읊을 수 있겠네요. 이 봄날 새싹은 오랜 겨울 추위를 견디고 마침내 그 삭을 틔우니 역경에도 지조를 지키는 군자의 자세를 닮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삭은 새로움을 뜻하니 군자의 덕목에서 가장 강조되는 바가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이라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논어 첫 번째 하기편 첫 구절도 바로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가 되겠습니다. 배우고 때로 습득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로 풀이 됩니다. 사진은 봄날 버드나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에어살 위와 성시원의 합자입니다. 이 에어살 위는 이 나라 국자의 간자체로도 쓰이는 자형인데요. 하지만 이 에어살 위는 각골자부터 그 형태가 있었지만 단독자로 쓰인 건 소전에서 이 나라 국자의 간자체로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에어사다는 의미로 이 구성자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 가둘수를 보면은 각골자는 이 사람인가 에어살 위의 합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수를 가둔 모습으로 강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경단, 단, 혹 둥글단의 검문 자형을 보면은 이 에어살 위가 있고 그 안에 이 풀, 그리고 과실, 그리고 아래 이 손이 있습니다. 이는 이 손으로 이 약초와 과실을 둥글게 빚는다는, 즉 경단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이 빚다, 둥글다, 모으다, 덩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소전에서 보이는 이 나라국자는 이 혹할혹과 에오살 위의 합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혹할혹은 이 각골자와 건문에서 이미 이 자체로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혹시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하게 되면서 나라를 뜻하기 위해서 영역을 뜻하는 이 에오살 위를 이렇게 두른 것이 오늘날의 나라국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국은 원래 이 자형이 복잡하므로 이 소전에서부터는 이 에어살 위를 간자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혹혹자는 이 나라역으로도 불리우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각골자는 이 경계를 쓰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창과자와 입구자의 합자로서 경계점호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지킨다는 의미는 영토를 지키는 것으로 발전하여 이 건문에서는 입구자가 영토를 뜻하는 이 모정자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위 두 개의 획은 앞뒤를 경계한다는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가 뜨거나 지거나 경계한다 하여 이 입구자를 이렇게 날일자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앞뒤를 경계하는 것이 아닌 이 사방 동서남북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이 네 방향으로 이렇게 획이 들어간 이 검문자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영토, 나라를 지키다, 그리고 나라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점차 이 경계점의 의미인 맞나 맞지 않나 살핀다는 의미가 혹시 어쩌면이라는 그런 의미로 확대 발전되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이 호곡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검문에서는 나라의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영역을 뜻하는 이 에오살 위를 추가하여 나라의 의미를 확실히 한 것이 이 오늘날의 나라국자가 되겠습니다. 에오살 위는 이 오늘날 의미가 이 나라, 돕, 에오사다, 둘러사다 등이 되겠습니다. 성시원은 제가 일찍이 179화 태욕 근처에서 잠깐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자형도 원래 구성자로 쓰이던 것이 소전에서부터 이 성시로 사용되면서 단독자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몰원자의 구성자로서 각골자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몰원의 각골자는 이 보찜을 메고 이 거리를 가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이는 먼 길을 가는 것으로 해석되어 멀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 그리고 이 아래 위로 발짓자가 있어서 이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오디자가 있고 이 오디자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 옷을 동그랗게 말았다는 의미, 즉 옷보따리인 보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이 행자와 아래 발짓자는 아시다시피 시험시험 갈착이 되고 위에 발짓자는 이 흑도자, 그리고 옷보따리는 이 여기 에오살 위, 그리고 요 아래가 오디자가 되어서 이 자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몰원의 자형에서 이 발짓자와 옷보따리만 이렇게 취한 형태는 멀리 가다와 이 옷의 의미가 합쳐져서 이 기다란 옷이라는 뜻을 가진 성시원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손이 길게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차용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성시원은 그 의미가 성시, 옷이 치렁치렁하다, 옷이 길다가 되겠습니다. 동산원은 이 에어살 위와 헐렁한 옷의 합자입니다. 즉 헐렁한 옷은 편안함을 뜻하여 여유 있는 공간 또는 여유 있는 장소의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는 보통 뜰, 정원 등 편하게 거니는 공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전 이후 자형은 이 형태를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이걸 풀, 그리고 연못, 그리고 수석으로 꾸며진 이 정원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동산원은 그 의미가 동산, 뜰, 밭, 능, 사원, 별장, 어떤 구역, 담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우고질 망입니다. 이 자는 우고질 무로도 불리우는데요. 이 자는 구성을 보면은 이 초두머리가 있고 이 아래 개견자, 그리고 이 밭들공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견자는 개를 그린 건데요. 개는 인류가 최초로 길들인 가축 중 하나이기도 하고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구성으로까지 대접받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개견자는 개를 그린 상형문자로서 이 꼬리를 말아 올린 형태가 특징적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짐승 꼬리가 말려 올라가 있죠. 옛날의 개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로 보통 이 개라고 그러면 얕잡아 보았으나 오늘날 개 사랑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개견자의 의미는 개,
자신이나 자식을 낮추는 말, 하찮은 것, 서적 오랑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어린 개는 이 개견자를 쓰지 않고 개구자를 사용합니다. 이 개구자는 개견자와 이 글귀구 또는 문장구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변에 이 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개사슴 록변 형태를 띠게 되죠. 이 글귀구는 보통 올가미구로도 불리우는데요. 원래 각골자는 이 줄과 줄을 서로 이어 연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줄 사이를 이렇게 엮은 걸 의미하는 이 동그라미가 들어간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건문부터는 이 말이나 문장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요 동그란 형태가 이 입구자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글귀, 문장, 구절, 연결마디 등이며 이 형태 또한 이 갈고리를 닮았다 해서 갈고리, 올가미, 휘어지다, 잡아당기다는 의미로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자는 개견자와 올가미 구어의 합자로서 즉 올가미에 묶인 개, 즉 길들인 개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순한 개라는 의미에서 이 살아온 큰 개가 아닌 이 어린 개를 나중에는 뜻하게 됩니다. 밭들공은 양손을 그린 자형으로 양손으로 뭔가 받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들공은 물건을 잡아 올리거나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밭들공의 의미는 받들다, 받치다, 팔짱을 끼다 등이 되겠습니다. 우거질 망은 이 우거질 무로도 불리우는데요. 각골자는 삼등성이 사는 깊은 숲속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나무들이 있고 이 사이에 짐승이 있는데 이 꼬리가 말려 올라간 이 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자형을 보면은 이 숲 속에 있는 짐승이 이 돼지입니다. 돼지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문 이 자형도 돼지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짐승은 보통 야생동물을 표시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이후 이 아래에 있던 이 나무들은 형태가 비슷한 이 밭들공자가 되고 위에 있는 이 나무들은 이 초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짐승은 이 견자로 따듬어지죠. 그래서 이 망은 이 야생 짐승들이 사는 이 숲속, 깊은 숲속이라는 해석에서 그 의미가 우거지다, 거칠다, 넓다, 광활하다, 크다, 아득하다, 숲, 풀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뽑을 추입니다. 이 자는 손을 뜻하는 제방변의 이 말미암을 유자의 합자입니다. 제방변은 손수자가 변해 올 때 사용하는 형태라고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전까지는 원래 이렇게 5손가락이 잘 표시된 손의 모습이었으나 예서에서부터 변에 들어간 손수자는 제방변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손수자의 의미는 손, 재주, 수단,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말미암을 유는 호롱불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호롱불은 이 기름으로 심지를 태워 이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이 각골 자형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호롱불의 기원은 이 동물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부터라고 짐작되니까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각골자와 근무는 이 호롱불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름그릇 위로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고 오르는 모습입니다. 소전에서는 이 자형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구성자인 밭전자와 이 점주자의 합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이 밭에 삭이 트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불시의 의미가 점차 삭이 트다는 뜻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유의 의미는 처음 의미는 아마도 이 불시 혹은
밝히다 였을 것입니다. 석기 시대에 불씨는 매우 소중한 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불씨만 있으면 언제 어디 쓰든 큰 불로 키우고 또는 불이 없는 집에 나눠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불씨라는 것은 이 삭, 시, 까닭, 근원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미암을 유라고 부르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밝히다는 의미는 이 행하다, 도와주다, 보좌하다는 뜻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고요. 한편 이 밝혀서 환하다는 그런 의미는 여성의 환한 얼굴을 뜻해서 말미암을 유는 이 여성이 웃는 모양 요로도 불리웁니다. 뽀벌추는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 심지불을 이 손으로 꺼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밭의 씨를 틔우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제사에 올리는 불은 이 촛불과 같은 심지불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 촛불은 이 건방지게 입김으로 끄지 않고 손으로 가볍게 휘젓거나 심지를 잡아 끄는 것이 옛날부터 예절이었습니다. 이 심지불은 위쪽만 뜨겁지 아랫부분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신다면은 손에 침을 좀 발라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잡으면은 쉽게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형의 의미는 이 끄다, 없애다, 제거하다 였습니다. 또한 이 소전자형이 이 밭전자가 됨에 따라 밭에서 작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고요. 또 말미암을 유가 이 새싹의 의미가 있었으므로 밭에서 삭을 틔우다는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뽑을 추는 그 의미가 뽑다, 빼내다, 없애다, 찢다, 거두다, 당기다, 사기 트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 가지조 또는 이 조목조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장소를 뜻하는 이 바유자와 이 나무목의 합자입니다. 나무목은 이 나무의 땅속 뿌리와 이 지상 가지를 잘 그려낸 상형 문자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유는 장소를 뜻하는 이 자형으로 원래 의미는 이 노역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있고 나뭇가지를 든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줄이 없어서 죄수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백성들이 동원된 노역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나라의 큰 토목 사업에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을 부렸는데 그 모습을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하강을 배경으로 성장한 이 황하 문명에서 가장 많이 동원된 노역은 치수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문 자형을 보면은 물을 뜻하는 이 점들이 삼수변 형태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들은 이 치수, 토목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후대 여러 자형들의 이 모태가 됩니다. 특히 소전을 넘어가면서 이 치수 사업이 아닌 성곽 등 다른 노역도 의미하게 되면서 이 삼수변은 그냥 수직선 형태의 뚫을곤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이 삼수변 형태가 들어간 이 바유자가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후 바유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물길을 트는 것입니다. 노역 작업을 통해 이 막힌 물줄기를 뚫거나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바유자에 이 삼수변이 또다시 추가가 되고 간략하게 이 사람을 부분을 빼고 이 가지를 둥그를 뭔가 삼수변만 갖고 만든 이 자형으로 대체해서 이 자형 만들어지는데, 이 자형들의 의미는 물 흐르는 모양 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동자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회초리로
이 훈계하다는 해석입니다. 훈계하다는 의미는 소전에서 이 트럭 3이 추가가 되어서 이 닦을 수 형태로 분화가 되는데요. 트럭 3은 사실은 반복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훈계하다, 가르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자는 점차 바르게 인도하다, 또는 다스리다, 가르치다, 품성을 키우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오늘날에는 닦다, 익히다는 의미의 이 닦을 수가 되었습니다. 옛날 노역 작업은 세월이 흐르면서 치수 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 변방의 성곽 등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노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유는 점차 노역을 하다는 의미에서 노역을 하는 먼 장소라는 의미로 그 서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유자에 이 마음심이 추가된 자형은 멀다, 근심하다는 의미의 이 멀유자가 됩니다. 이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노역장에 가게 되는 이 심정을 그려낸 자형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유는 오늘날 의미가 노역장을 뜻하는 먼 장소의 의미로서 이 장소, 처소, 바 등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 장소를 뜻하는 어조사로 이에 등으로도 사용되고 또 원래 이 치수사업을 의미했기 때문에 물길을 턴다 해서 이 물 흐르는 모양 또는 물길을 빨리 흐르게 하다, 달리다는 뜻이 있고 또 힘든 노역의 의미에서 이 위태롭다, 위태한 모양, 또 오랜 작업을 의미해서 오래다, 장구하다 등의 이 다양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바유가 치수가 아닌 일반 노역을 뜻하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이 삼수변이 나무막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는 바유가 이 회초리, 나뭇가지의 의미가 생겨났기 때문에, 즉 훈계의 의미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형에 이게 나무막대임을 뜻하기 위해서 이 나무목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 이 가지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자형은 이 나무의 가지, 즉 막대기라는 의미였지만은 이 나무 가지가 갖는 의미, 즉 본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들로 해석이 되면서 세부 항목이라는 의미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조는 그 의미가 가지, 조목, 통하다, 맥락, 법규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자나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이 나무가 원래 이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자나무는 이 기름을 흘리는 나무라는 해석에서 이 가지조가 유자나무라는 뜻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원망추조, 즉 동산숲을 가지에서 이 새싹이 돋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싹은 새로움을 상징하는 바 역경을 이기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군자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상나라 탕임금은 하나라 폭군 걸왕을 몰아낸 이상적인 군주로 중국에서 추앙받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의 세수대야 탕지 반명의 적친 글귀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새롭고 싶으면 매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도 새겨들어야 할 글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